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멘붕 개맹붕. 잠은 잘 잤어? 어저께 어제 저기 대학원 그 은사님이랑 술 한잔 할 일이 있어서 술을 한잔하고 이제 네. 집에 들어오는데 선거 결과를 봤잖아. 네. 애꿎은 이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아주 개쌩 지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천재 이 작가 이 개새끼야. 도대체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얘 바보 됐어 지금. 그래요. 어제 오랜만에 술을 과음을 했습니다. 아, 기분이 잣 같아가지고 과음을 했는데 제가 뭐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네. 오늘 네. 아침에 또 방송 있었잖아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제 생 과음을 해가지고 입에서 술 냄새를 벌벌 풍기며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들어왔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준석 씨하고. 이준석 씨하고 이주식이 뭐냐 이주식이. 아, 씨발. 족같아가지고 말이죠. 아, 그랬더니. 걔는 우리, 웃고 있을 거 아니야. 앵커가 한수진 앵커인데, SBS에. 아 그 미인분. 나보고 자꾸 괜찮냐고. 공중파에서, 씨발. 내가 세영씨랑 당원이면 뭐예요, 내가. 내가 대변인이야? 나보고 괜찮다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만큼 아주 인상이 아주 오늘 족같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아니 심지어는 네. 나는 그 전에 우리 지도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교수가 뭐 전라도 되게 싫어하고 네. 노무현 되게 싫어하고 그런 완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이 땅하고 아이 뭐 한잔 하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숙골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새 돌아가는 판이 하도 개판이니까 숙골들 안 돼 막 그리고 거의 굉장히 그 기존의 정치적 입장과 전혀 다른 말씀들을 막 하셨는데 선거를 지니까 이게 뭐야? 그래요. 나 맥 풀려가지고. 한마디로 야권은 풍지 박살, 초선 박살, 개박살이 났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사퇴를 했고, 뭐 책임져야 되지 뭐, 그죠? 손학규 씨도 아까 네,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뭐 정의당도 박살 나버렸고, 한 명도 배출 못했으니까. 근데 정의당 박살이라는 게 네. 뭐 지금 뭐 웬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죠. 걸레 같은 신문사에서 정의당의 위기다 뭐 어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의당은 단독 후보로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이나 각계 출마를 하면 무조건 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신문사 걸레 같은 게 아니라 일부 이상한 기자가. 그래서 야권 연대 이야기를 조중동과 새누리당에서 계속 비난합니다. 야권 연대 뭐 실효가 없었다. 야권 연대 무슨 정치적인 모략이다. 왜 그럴 것 같아? 그 새끼들 야권 연대 하면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러면 이럴수록 야권 연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 느꼈지만 야권이 뭉쳐도 50대 50 싸움이야. 50대 50. 50대 50 싸움인데 그 야권만 안 뭉치면 이길 수 있겠냐고. 이번에 또 아쉬운 거는 노회찬 후보가 말이죠. 1,900몇 차 표차에 졌잖아. 예, 1,000표 전후로 졌어요. 근데 무효표가 1,400표가 넘었어요. 거기다가 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얻은 표도 1,000표가 넘어. 자, 근데요,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한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아니야. 우리 표로 넘어가진 않겠지. 그건 물론. 아니야. 그러니까 사표 이 무슨 문제가 뭐냐면 무효표가 왜 나왔냐면 무효표 옛날부터 얘기 많았잖아. 그건 기동민 때문에 기동민하고 그 전에 미리 빨리 했으면 된다 이건데. 유시민이 경기도 지사 나왔을 때도 무효표 쏟아졌고 예. 이번에 지방선거 김진표 나가는 것도 무효표가 쏟아졌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고. 하루라도 빨리 야권 연대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당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야권 연대 당끼리는 안 한다. 후보들 알아서 해라. 무책임하게 이랬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야권연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 야권 지정에는 학습 효과가 없어. 이미 2012년 총선 다 이긴 난 총선을 왜 졌어? 하명수가 공천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진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 잘했어? 이번에는 결국 진 것도 공천을 못해서 진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그냥 개삽질을 갖다가 아주 아크로바틱하게 하더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730 재보선 무조건 야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 있었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삽질해줬잖아. 무슨 문창거 임명하고 안대임 계속 인사 참사. 그 삽질해줬잖아. 예. 그 다음에 세월호 조사하는데 계속 발목 잡았지. 새누리당에서. 예. 그래서 무조건 야권 이긴다 그랬는데 왜 뒤집어졌어?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공천 엉망해갖고 진 거 아니야. 이번에 권은희 후보 광주 공천 해가지고 광주 표 최저로 나왔습니다. 20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 네. 광주에서. 그거는 뭐냐면은 투표하기 싫다. 실망한 거지. 예. 아니 권은희 공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했지만 권은희 같으면 수도권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네. 누구나 가면 당선될 거기다가 꽂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그거는 천정에 배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안철수의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더 웃긴 거는
육사 지방선거에 우리가 승리가 아니었거든? 패배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패배 아니고 승리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그때 만약에 우리 패배를 절감하고, 730을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번에 지지 않았겠지. 근데 그때 이겼다고, 지들 마음대로 또 똑같이 했거든. 똑같은 육사 지방선거 했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는 730 이런 짝이 났다. 그런 걸 좀 험하게 얘기하면은 자기네끼리 딸딸이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김한길 대표가요, 공천권 문제인데,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 나가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공천권, 당원한테 준다 그랬잖아.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줬어? 안 줬거든. 그래서 나는, 이번에 분명히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원래 내년 3월까지거든요? 예.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예. 3월까지인데, 어쨌든 지금 3월까지 못 가니까, 비대위 체제로 한두 달 갔다가, 조기전당대회를 하겠지. 조기전당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뽑힌, 당수는,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2016년 총선, 이제 선거 그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2016년 총선 할 때는 아예 공천권을 외부 인사들한테 줘버렸으면 좋겠어. 심사 같은 거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치? 한 명 수혈해가지고, 여러 명, 한 10명 정도, 예. 이름 있는 사람 수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공천하게끔, 아니면 이렇게 다 개파 싸움하고 나눠먹기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비판했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모순인 보스 정치, 개파 정치 위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제3의 길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또 여기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가지고 돌려먹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번 선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새누리당의 그 막강한 힘입니다. 정말. 야, 그 집단은 뭘 해도 이렇게 뽑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야, 들어요. 나경원이 봐봐. 어떻게 상대편 선본에다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보내?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잘못 보낸 거고. 야, 근데 나 웃긴 게 그게 먹힌다? 얘네는 이럴 때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무엇보다도 순천 울고가니 곡성원님 그 동네가 날라갔잖아. 어제 이 박사의 실시간 멘붕 문자. 그래요. 정말 최초의 일입니다. 88년 13대 총선부터 이제 소선거구제가 채택됐는데 소선거구제가 채택되고 전남에서 처음으로 새누리당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되는. 아니 현대사에서 네. 대중이 형이 그렇게 동진 외치면서 동진하려고 했던 거 다 실패했는데 새누리당이 한 거는 승리를 했단 말이야. 서진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자전거 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죠. 워낙 못하니까. 제가 진짜 방송에서 이제서 말합니다. 세작이는 이 박사 전에 술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새누리당 관계자가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안철수 김한길 체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 있을 때 있잖아. 술 취해가지고 예. 맨정신을 말 못하다가 예. 왜 새누리당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새정치연합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봐봐. 선명 야당 노선도 그런 것도 아니야. 국정원 사건을 할 때 막 대파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선명 야당 노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 노선 가서 얻은 것도 없어. 선거까지 패배했어. 이런데 어떤 거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좋냐.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난 근데 어제 선거 결과 보면서 제일 그 마음속에 밟히는 게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고통받으시는 분들. 요번에 이겼으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여당이.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겼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겠지. 끌려갈 수밖에 없고. 다 마이웨이지 그거 비롯해서. 대통령도 그런 거고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재보선 결과 나오자마자 KTX 검색해보니 요금 바로 인상하고.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 의원들 니들도 애들 키우는 사람 새끼들이면 최소한 이 법에 대해서는 당략에 의한 당에 대한 어떤 이익에 의한 이런 건 하지 말고 좀 인간적인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 법체계가 무너진대잖아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다 세월호 참사는. 그런 말을 새누리당 애들이 왜 하냐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을 주잖아. 야권 말대로 수사권을 조사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그렇지. 비서실장부터 해서 다 불러내야 돼.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고 당일날 대통령이 8시간 동안 사라진 거야. 어디 가냐 말이야, 대통령이. 이거 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 가지면 이거 수사할 수 있어.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 갔는지. 예. 응? 근데 이거 조사 안 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랬더니 뭐래? 사생활이니까 대통령이 말라며. 사생활이 어디 있어? 지랄 뽑고 자빠졌네. 대통령 사생활 어디 있어? 거기다가 퇴근 시간도 아니고. 근무 시간 아니야. 시간인데 사생활 어디 있어, 대통령이? 2박 직장 다니지.
네. 7시간 자리 비면 어떻게 돼? 아, 좋대지.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말이죠.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자기는 모른다 그랬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모르면 이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대통령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보고를 하냐고. 대통령 유고상 아니야, 그러면. 이진삼 의원도 아니 지금 국회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전쟁 나면은 그때도 군번줄 안 매달고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랬었잖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라진 8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7시간이야, 8시간이야? 8시간, 7시간이 몰라. 근데 새누리당 애들이 사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는 거야. 그렇지.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면 뭐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공무원이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뭘 하려면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뭐 저기 잠깐 반차 쓰고 반차를 쓰든가 아니면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좀 나 술 많이 취해서 그러니 사우나 좀 갔다 올게. 조용히 얘기하든가. 자, 이 8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사생활이라고 얘기하지? 네. 그래서 음모론이 나오는 게 정윤의 집에 간 거 아니야? 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왜 이래, 느낌이 이봐. C8. 소문을 그렇다고 내가 왜 무슨 이래? 반다는 너 거야. 이거 삭제할 거지. 삭제 안 해, 뭐. 그런 얘기 했어, 진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떠온다고 정윤의 집에 갔다는 얘기가 떠온단 말이야. 애들이 사생활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가서 간 거야? 아이스, 그냥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얘기가 소문이 떠온단 말이야.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야? 새누리당 애들이 사생활이랑 말 안 하고, 공적으로 뭐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지. 안 나오는데. 사생활을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밝히란 말이야, 어디 간지. 떳떳한 발표하면 되잖아.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 8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가, 세월호 이 사건을 어쨌든 덮기 위한 더 큰 뭔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무슨 있어? 뭐 어디 벙커다 이번 안 들어갔잖아. 그치. 벙커 말고 더 한 대 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더더욱 수사권은 조사위원회 줘야 되는데 선거에 져버렸으니까 님이 뭐 개콤 아무것도 못하지. 뭐. 그럼 이제 방법은 없는 건가? 없어요. 끝났으면 뭐 안 가르쳐주면 끝이지 뭐. 안 알려줌.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끝나는 거 뭐. 젠장.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절대 세월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슬퍼하고 왜 저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너희는 뭐가 좋다고 낄낄대고 방송하고 웃고 욕하고 그러냐고 하시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씨. 저희는요. 웃고 하는 뭐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잊지 않으려고 저희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겨우실 때까지.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끌어모아야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파 짓지 말고 싸우지 좀 맙시다. 뭐 친노니 비노니 친아니니 비아니니 김한길이니 김한길 이러면서 싸우지 말자고. 비난할 때 우리도 그래. 우리도 뭐 김한길 안 쳐서 비난 많이 했잖아. 그럼. 뭐 우리랑 그 어떤 정치적 노선이 좀 다른 색깔이 다른 이철희 씨도 우리 막 욕했어. 욕했는데 그렇다고 뭐 이철이라는 사람이 뭐 딴 데 가갖고 뭐 새정치랑 욕하나? 아니잖아. 새누리당 욕하고 그쪽 패널이랑 싸워주잖아. 그런 거 다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뭘 EJ의 씨 그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가 뭐 같이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실 없다니까 빌려준 건데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아유 씨. 평생 씨발 그래 혼자 살아라 그러면 평생 새누리당 밑에 가 살아 그럼. 답답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일단 이겨놓고 그다음에 아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뭐 우리한테 친노 딱지 붙이는 인간들 그래. 우리가 친노면은 뭐 그런 사람들 불러서 방송하겠어? 방송하라고 그렇죠. 하겠어? 네. 우리는 친노고 친노라는 게 좋고 그냥 새누리당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우리는 할 수 있어. 고양이 소녀도 빌린다니까. 그러니까. DJ빠 노빠 아니야. 그래 이런 거야. 이철이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선명성으로는 이길 수 없다. 야권이 그러니까 중도론을 해서 중도표를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안 된다 그걸로 못 이긴다. 개싸움 해야 된다. 선명성을 갖고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서 자기 걸 따내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우리 편 많이 건져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총선 대선 힘 합해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왜 여기다 대고 누구는 되고 안 되니 뭐 EJ에 누구가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 왜 불렀니 이따구 소리 왜 하냐고. 잘 봐요. 어버이연합에서는 종북이라고 하면서 맨날 북한 욕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 오성기 앞에 와서 절하는 사람들이야. 저런 새끼들 갖고 이기려면요 우리는 더한 짓도 해야 돼요.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우리가 뭐 진보들 좀 비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잖아요. 이기고 보자 큰 틀에서 뭘 이기고 나서 싸우라면 싸우더라도 그래. 이기고 나서 좀 싸우고 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우리가 지겹잖아 솔직히. 언제 한번 이겨봤어? 맨날 졌잖아. 예. 맨날 졌는데 이제는 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좀 이겨보자 이 말이지. 이겨도 넘을 산이 높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이겨도 뭔가를 더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기기도 전에 지금 뭐 넌 되네 나는 안 되네 그런 말이 안 되죠. MB하고 박근혜는요 전에 대선 때도 그 전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합의를 보잖아. 야 그럼.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번엔 언니가 하렴. 이거 아니야. 아이 그리고 MB 얘기 나온 김에 요번에 그렇게 730 찐 덕분에 내가 볼 때 MB는 또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지 그렇지. 않았나. 씨발 매치는 코프요? 들어갔지 뭐. 만약에 요번에 여기 세월호까지 해서 싹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세월호 특별법 막기 위해서 내가 볼 때 MB 잡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한참 연기 피우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요번에 730 져가지고 MB도 살고 세월호 참사 그것도 이제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아주 사주를 한번 봐야 돼. 사주가 질긴 사주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번에 또 4대강 로봇 물고기 그 개판이라고 나왔잖아. 예. 그것도 돈 처먹는 놈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렇죠. 네. 57억인가 50몇 억인데 이 중에 50억은 내가 보기엔 룸빵에 썼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 그냥 쑥 들어가 버려 너무 안타깝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젓는 건 어떻게? 뭐 씨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이제 남은 거는 내년 총선하고 내후년 대선이니까. 내후년 맞나? 2017년. 내후년 총선. 내후년. 에이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에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느끼는데 우리는 이 선거에 지고 나면 그 다음 방송이 거칠어져. 애들이 곤조밖에 안 남았어 그래. 야 밖에 안 가 지금 여기 손님 모신 거 봐라.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요번에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또 오셨잖아요. 난 오늘 방송할 때 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애기들이 많이 와서 욕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의 괜찮아. 상처. 저기 지금 깐난 애기는 200일 된 200일 전 애기는 내가 볼 때 어차피 EJ 들으면서 태교했다. 우리 방송 네. 들으면서 태교했대. 아까 사인하는데 계속 내 사인하는 거 펜을 자꾸 안 나와주더라고. 애기가 뭔가 있어. 공부하지만 펜 같은 거 잡는 거 아니다. 그래, 뭐 재보선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네. 자, 유병헌 얘기 해봅시다. 예. 저번 주에 말이죠. 우리가 제가 여러 국가 그 권력기관 중에 그나마 국가수는 믿을 만하다. 그랬더니 뭘 또 순진하다고 나보고. 야, 이 양반들 내가 모르는 국가수의 범죄 사실 알고 있나 봐. 그래? 왜 알 수도 있지 왜. 경찰, 검찰, 또 국정원, 군,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비리도 많았고 또 의혹을 은폐시킨 의혹도 많았고 그죠? 증거 인멸, 또 없는 사건 조작 엄청나게 많았죠. 네. 그나마 국가수는 깨끗한 집단이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국가수 이거는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조금 아는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다 인정하는 부분이야.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강기훈 대표 사건 정도? 뭐 그 정도 있었지 조작 사건이. 야, 그래도 현대사를 바꾸는 상당히 큰 사건. 근데 그거는 국가수 전체가 움직인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움직인 거고 네. 나중에 그거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필적을 다시 하는 사람도 국가수야. 나는 이번 방송 그 국가수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방송을 맥락을 놓고 적어감 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이 작가가 뭐라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아니라면 그랬다면 여기는 더 큰 힘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2%를 걸었다고. 그리고 뭐 국가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수는 정당하게 냈는데 검찰이 받아가지고 조작한 사건도 많아. 그러니까 국가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국가수 자체는 그동안 깨끗하게 했다니까. 뭐 한두 건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내가 뭐 완전 무결한 집단이라고 했습니까, 그때? 검찰, 경찰, 국정원은 낫다 이 말이야. 예. 낫다는 얘기였고. 걔들보단 낫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사람은 거짓말해도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표창원 교수더라고. 내가 그냥 만났어. 오, 그래요? 만났는데 표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말해서 지금 변절자로 몰리고 있대.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이랬는데 저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가 DNA, 네. 그렇죠? 네. 지문,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다고. 그렇지. 거기다가 우리 방송 후에 나왔던 게 치아 문제. 네. 유병헌의 담당 치과사 가서 예. 그걸 해줬죠. 그 다음에 유병헌 손가락이 그대로 나왔어요. 예. 유병헌 손가락이 원래 이 마디가 없거든. 예. 잘렸죠. 왼손. 예. 그래서 항상 장갑 끼고 다니잖아. 그것도 이제 그 자체가 없었단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고. 이거는 이제 물질적 증거고요. 정황적 증거. 왜 그 사체가 유병헌의 정황적 증거를 보면 지금 음모론으로 이제 그게 유병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야? 어쨌든 유병헌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유병헌이 살아서 사체를 바꿔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자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 유병헌 본인. 그지?
자기가 자기 살라고 예. 스스로 했던 거 아니야? 본인 아니면 구원파에서 우리 교주 살리려고 그렇게 바꿔치기. 또 하나 정부 뭔가 유병을 터뜨리면 안 되니까 네. 정부에서 속이는 거지. 요 세 집단입니다. 세 집단 말고는 없어. 어디 있어? 그치? 자, 세 집단인데 앞에 두 집단 유병헌 본인하고 구원파는요 이렇게 사체를 바꿀 수가 없어. 왜? 이 사체를 바꿔치기 하려면 딴 사체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려면 네. 검찰, 경찰, 경찰. 초창기 그 진료했던 병원, 국가수 이 다 네 해야 가지 돼. 국가기관을 다 속여야 됩니다. 예. 이게 유병헌 개인하고 구원파가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한 집단은 속여도 네 집단 목동굴이 다 속일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딱 한 팀인데. 정부밖에 없지. 어. 한 팀은 정부밖에 없는데 정부가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이런 위험한 짓을 하게? 정부가 유병헌 입 막으려면 킬러 고용하고 총 쏘면 돼. 죽이면 그만이야. 죽여서 어디 파묻어 시멘트 부어가지고 저 바닷물에 빠뜨리면 그만이야. 저기 닭살 여기에 갈아놓고. 그럼 그것처럼 옛날에 했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뭐하러 씨발 유병헌을 이렇게 위험 부담 있게 사체를 바꿔가지고 살려놓나? 나중에 갑자기 띵 나타나가지고 나 회고록 쓴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황적 근거로도 유병헌이 이 사체가 뒤집혀서 아직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물질적 정말로 증거, 정황적 증거 다 해서 안 된다니까 말이. 정말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정부야? 그럼에도 했다면 정부밖에 없죠. 아, 그래? 이걸 다 속일 수 있는 집단. 이 모든 국가기관을 속일 수 있는 집단은 정부밖에 없다. 없지. 개인이 뭐 절대 못 한다니까. 개인이 못 한다. 그런 거고. 각 집단들이 다 정부 아니야, 결국엔. 그러니까 정부밖에 못 한다니까. 네. 정부밖에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바보같이 네가 대통령이 이 짓을 하겠냐? 이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모르지. 나중에 같이 집 어떻게 하려고? 이봐 왜 그래? 그러다가 뭐 중간에 한 명이라도 말 세면. 한 명이라도 말세 못 할 거야. 아이, 야, 전적이 있잖아. 김구 죽였을 때처럼 술 처먹고 맨날 내가 네. 어떻게 잡아다 막 죽일 거야 그러면? 그런 바보같이 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번 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유병헌이 살아있다고 몰고 가면 안 되고 타살이냐 자살이냐 자연산 이렇게 몰고 가야 돼. 그리고 오히려 타살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음모론을 주장하려면 타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현명하고 맞는 음모론이야. 게다가 그럼 타살이라고 해도 타살은 누가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타살은 이제 뭐라지 유병헌이 나서 발설하면은 좆되는 사람들. 혹은 뭐 유병헌에 돈을 놓은 사람들 뭐 그런 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주고 저희가 음모론 저 좋아하잖아 우리 음모론 좋아하는데 네가 음모를 좋아하지. 음모도 좋아하고 음모론도 좋아해. 근데 우리 집 그래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인데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음모론 갖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정황적 증거나 물질적 증거 맞아야 이 음모론이 나오지. 모두 전부 다 논파되는 음모론이 아니야. 저 씨 아폴로 달 착륙 음모론 갖고 와봐. 다 논파되잖아. 그게 뭐 음모론이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그런 음모론 우리는 방송에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고 절대 방송 준비 안 하잖아. 그래요. 일단 그런 걸로 해다 보고 민주당도 생신합도 좀 엄한 짓 좀 하지. 이거 가지고 나 진짜 답답해. 이렇게 무슨 뭐 사책 있다고 엄한 소리 하니까 지지율을 깎아먹는겨.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검찰, 경찰 그다음에 정부의 무능함. 유병헌 수사를 못 잡았던 무능함. 유병헌을 죽었는데 이걸 몇 달씩 방치했던 그 무능함을 비판해야지. 뭐 이거 가지고 와서 음모론을 씨발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고 자빠졌나? 대놓고 정치처럼.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참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논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증거를 갖고 오라니까.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지. 무슨 뭐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다더라. 나중에 번복해버렸잖아.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갔더니 현장 보정 안 되고 풀 다 뱄죠. 유병헌 지팡이 안 그러니까 나오죠.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이해한다니까. 상황이 그렇잖아. 이해하는데 어떻게 정치에서 몰고 갈지 생각해요. 우리 집 기억나시죠? 무인정찰기 왔을 때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 음모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 정치인 그렇죠. 오히려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씨발 청와대 상공 날아왔는데 니네 정부 뭐 했어? 못 막은 니들이 무능한 거 이렇게 아니야. 가야 되지. 아니 그래. 정치인들이 음모론 들고 나오니까 오히려 역공당한 정부이라고 역공당하는 거 아니야? 참네요. 답답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천안함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랬고 니네 뭐 하는 거냐고 막 비판을 했어야지. 국방부의 무능함을 탓하는 거야. 탓해야 되죠. 음모론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정치인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답답하네. 아니 그래서 정치인 얘기 나온 김에
기동민 전 후보랑은 얘기됐어요? 아니요. 전혀 지금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연락하고 이 분위기에서 사실 좀 어려워요. 할 적도 없었어요 지금. 그래, 그만 그렇고 하여튼 유병헌 문제는 말이죠. 네. 영원히 이렇게 그냥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고 미제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 사실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유병헌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음모론 들고 나오는 거 이해해. 왜? 조이팔 예가 있잖아. 조이팔에 예가 있으니까. 유병헌이 살았나 죽었나를 생각하기 전에 세월호는 왜 그렇게 뒤집혔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이걸로 가면 안 된다니까. 박수경이가 솔직히 뭘 씨야 난 지금 박수경이야. 박수경. 예. 이완영보다 지금 더 역적이야. 더 나락 파는 사람 막 TV 나와가지고 그 사람 죄는요. 범인은 닉 도피죄밖에 없어. 네. 이건 집행유예로 나올 그런 법이야. 그런 범죄인데 얼굴 다 까고 말이죠. 예. 계속 사장을 다 까고. 타액이 묻었네. 얼굴을 만졌네. 어쩌고. 유대균도 마찬가지고. 황색 저널리즘이 아주 극치를 보여.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사건의 본질이 뭐야? 사건의 본질이 세월호인데 세월호는 어디 가고 없어. 종편의 수준을 보여주는 기사가 나왔었죠. 유병헌 뼈 치킨만 먹어. 그치. 무뼈 치킨만 먹어. 그랬더니 반론이 나왔어요. 시킨 적 없다. 만두만 먹었다. 이게 씨발 언론이야 이게.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황색 저널리즘에 묻어가지 마시고요. 사건의 본질이 뭔지 진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이팔이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번 주에 예고도 해드렸고 네. 조이팔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EJ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박사 조이팔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종교가 생각나요. 종교? 네. 왜 종교단체 교주 같나? 그러니까 왜 다단계잖아. 종교단체 교주 같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단계죠. 그리고 이제 다단계 방식이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는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을 이제 신자로 끌어오면은 내가 어느 등급으로 올라오고 또 그 밑에 애들이 어떤 등급으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급 애들이 몇 명이 되면 내가 또 어느 등급으로 올라가고. 다이아몬드 이런 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이 루비, 있어요.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작가에게 처음 만났을 때 몇 번째 만나서 EJ를 하자마자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작가에게 제안한 적이 있어. 뭐라고? 이 작가야. 차라리 우리 종교를 만들자. 네 법령이면은 종교를 만드는 게 훨씬 돈이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조이팔 종교 생각난다. 세작. 성공한 다단계는 비난할 수 없다. 그리고 월드컵 크레인 게임기가 생각납니다. 자, 유병헌이 했던 건 비슷한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월드컵 크레인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전 넣고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집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때 서울의 모 업체가 이 방식으로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지만 얘들은 이 조이팔보다 조금 부족해서 쫄딱 망하고 대표이사는 빵에 갔었습니다. 야, 이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 사기쳐서 사기치면 성공한 거야? 얘는 성공한 다단계야 얘는. 알았어.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비슷한 똑같은 맥락에서 거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처벌은 해야지.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성공한 다단계를 못 잡았다, 젠장할. 조이팔 1957년 음력 3월생입니다. 영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사망은 2011년 12월에 했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아니, 이제 방송 사상 처음이죠. 원래 맨 마지막에 이때 죽었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그냥 출생과 동시에 사망 이야기합니다. 2011년 12월에 죽었다고 조이팔 가족과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조이팔은 죽지 않았다. 내가 씨발 장담한다. 음모론이 아니고 내가 장담한다. 자, 이 조이팔이 친 사기가요. 피해액이 4조 원. 경찰 추산입니다. 그런데 네. 피해자들의 주장은 8조 원 되겠습니다. 야, 얘네는 야, 이거 해방 이후 최대 아니냐 이게? 자경자보다 더 많이 처먹었다. 아니 근데 왜 경찰 추산은 항상 그 집회에 모인 인원수도 그렇고 피해액도 그렇고 왜 이렇게 줄여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지들 거 뺀 거 아니야? 장영자가 6천억 처먹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네. 30년 전 6천억. 그리고 지금 8조. 글쎄 삐까삐까 한 것 같아. 이거 하는데. 왜 저기 음마 아파트 가격도 있잖아. 어쨌든 장영자는 말이죠.
지금도 빵에 있잖아. 뭐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은 지금도 빵에 있는데 조이팔은 씨발 죽어버렸으니. 아니 그 자세한 얘기는 장윤자 특집 들으세요. 네,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내가 운동을 하거든요. 결혼하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무슨 운동? 하루에 그냥 10km 걷습니다. 딱 10km를 걸어요? 네, 2시간 걸리더라고, 10km 걷는데. 야, 내가 13kg 걷잖아. 10km 걷는데, 심심해가지고, 옛날 우리 방송 듣거든? 씨발, 존나 재밌더라고. 존나 재밌어. 장윤자 특집, 존나 재밌더라. 우리 다시 옛날 어떤 그런 야성을 찾아야겠어, 씨발. 그러게. 이 박사, 네가 야성을 찾아야 돼. 조도 먹는 얘기 다시 하라 말이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요새 없어! 좀 만들어, 이 씨발.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그거 어떻게 하냐. 스님이요? 야, 이 새끼들아. 나는 그래서, 난 니네가 못하는 거 한다. 혼자 제주도도 가고, 이 새끼야. 오늘 여자 손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 좀 풍겨. 혹시 알아? 아니, 내 늘 얘기하지만. 저 박수 친다 앞에서. 아니, 내가 이 박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처음에 누군지 몰라. 목소리 들어야 하지 않느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그거 입을래? 뭐야? 저도 못 먹는 티. 티 만들어줄게. 우리, 이제, 준다고 나중에, 말해주세요, 뭐, 이거. 나중에 안 가, 이제 이재 협동조합 홈페이지 오픈하고 그러면은, 상품 팔고 그러는데 그래. 준다고 얘기해주세요. 티셔츠 찍든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알았고. 자, 어쨌든, 피해자는 3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3만 명이 넘고. 대부분 서민들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1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자기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털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이따가 진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골 때립니다. 이런 사기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 재산만 털었겠냐. 빌려서 또 다 어디서 끌어들었겠지. 그리고 이 장영자는 그래도 있는 것들도 괜찮아. 네, 이 새끼는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 아유, 나쁜 이 새끼. 개새끼네, 이거 아주 그냥. 진짜 개새끼라, 이거 조이파리가 영천에서 태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본 주거지가 그래서, 본 활동 무대가 대구야. 네.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대구에 왜 지하철 참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방송했었던. 거기에 딸이 죽어서 보상금 2억을 받은 게 있어. 예. 딸 죽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나 안 쓰고 그냥 애지중 jes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돈을 여기에 넣은 분들도 계시다니까.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 이거. 그 돈을 다 사기차가 튀었으니 나쁜 야, 새끼. 사자 명예훼손으로 날 걸어라, 이 새끼들아. 근데 아직 안 죽었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확신한다 했잖아. 안 죽었다고. 어쨌든 이런 대형 사기 사건, 이 대형 사기 사건을 기획한 조이팔은 아주 꼼꼼히 도피 계획을 짜가지고 중국으로 밀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이팔이 검경의 수사망을 뚫고 도피한 데는 수사권에 제공한 뇌물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와이로의 힘. 그럼 예를 들면 말이죠. 조이팔이 말입니다. 밀항할 때 세 번 시도해갖고 마지막에 성공했는데 예. 해경이 그 3번에 다 그 자리에 있었어. 조이팔 도망갈 때 그 자리에 보고 있었다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안 잡고 그런 거고 또 조이팔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은 중국에서 말이죠. 조이팔을 만납니다. 만났어. 그럼 체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자, 그런데 이래야 될 거냐. 조이팔한테 룸빵 얻어 처먹었어. KTV 얻어 처먹었어. 야, 이 새끼야, 그걸 자꾸 왜 언급해? 돈도 받아왔겠지. 예. 당연 아니겠어?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고 또 조이팔 사건의 수사 총무 책임자였던 대구지방경찰청장 권혁우 총경은 조이팔한테 9억 원 받아 드셨습니다. 야. 지 말로는 어디 빌려서 투자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9억 원 받아 했고 그런데 나중에 요건 뒤에 가서 설명하고 예, 또 예. 검찰도 김강준 검사라고 서울지검에 김강준 검사도 조이팔한테 2억 7천만 원 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야, 그래도 따끈따끈하게 받았다. 알려진 사람만 이 정도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지. 그래서 말했죠. 조이팔은 MB 정권에서는 절대 나는 안 잡힌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기를 칠 때도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내가 이명박과 인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이라도 죽은 조이팔을 잡아야 됩니다. 땅에 묻혀있는 조이팔을 잡아가지고 조이팔 비호 세력들이 누군지 그렇죠. 낱낱이 밝혀야지. 물어보면 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이팔을 물어봐야지 이거는 잡아서. 고구마를 캐먹으려면 줄고리 잡아가지고 쑥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뽑아야지. 자, 그러면 조이팔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조이팔이 말이죠. 처음에 리드엔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리드엔은 말이죠. 리더
플러스 엔드레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죠. 이 사자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많이 리더, 프론티어, 그래. 플래티넘 그런 이런 거야. 그런 거야. 씨발. 그렇죠. 뭐 예. 회사 이름에 예. 앞에 나가는 거 붙으면 예. 이거 약간 의심해야 돼. 그래,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안마기. 우리 찜질방 가면 볼 수 있는. 네. 안마기. 또, 다이어트 승마기. 예. 예. 그냥 타고 있으면 살 빠진다는 거 있잖아. 예, 예. 골반 교정기. 야, 그거 힘들긴 하더라. 이런 건강보조기구 임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이 사진 않거든요, 잘. 그렇죠. 임대라고 임대. 해야 자, 네. 영천 출신이었던 그가 아니, 처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니네 동네네. 우리 동네요. 그가 처음 사업을 벌인 곳은 대구, 이후에 인천, 서산, 부산 등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조이팔은 2004년에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주식회사 BMC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단계 사업을 처음 했는데 딱 다단계 냄새가 나. 근데 말이죠. 2004년이면 이미 다단계 열풍이 식고 사그라들 무렵이야. 또 네. 사람들이 다단계에 의심할 때 네. 그를 다단계 안 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가 잘 되겠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사기 수법 의료기구 임대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새끼 대가리 좋아.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의 다단계들은 대부분 물건을 가져가서 그만큼 판매를 하고 온열 하죠. 매트 그런 거. 그렇죠. 온돌 그런데 매트 그런 거. 여기는 뭐라 했냐면 이거를 놓고 임대를 해서 너는 계속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죠. 그치. 여기다가 나중에 다단계 방식을 끼워넣은 거야. 그치. 데리고 오면 돈 더 줄게 이렇게. 포인트. 뒤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예, 예. 자, 근데 처음부터 말이죠. 조이팔은 이것이 사기인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나쁜 새끼네. 나쁜 새끼지. 왜? 자, 임대업으로 번 돈을 투자금으로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추천하는 사람에게는 수당까지 주는 금융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말이죠.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일정 기간 계속 나눠줬어요. 2004년부터 했다 했잖아. 2008년에 부도를 했거든. 예. 잠수했단 말이야. 4년 동안 차곡차곡 아주 착실히 투자금을 나눠줬어. 그러니까 결국은 빵 터질 거 아니야. 그거 알고서 사기를 쳤다는 얘기지. 자, 결국에 뭡니까?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먹기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나머지 돈을 들고 먹튀. 이게 뭐 적게는 5천억, 많게는 뭐 1조가량 된다 그래요.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거예요. 투자자들끼리의 교류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이팔의 사기 수법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조이팔이 한 대에 440만 원짜리 안마기를 한 대 사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440만 원짜리 안마기 한 대 사면은 매월 17만 원을 이자로 주고 8개월 뒤에는 원금 440만 원도 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이 안 투자자를 되는데. 보십해요. 근데 이 안마기가 쓰이는 곳을 잘 보면은 찜질방, 뭐 병원, 사우나, 미장원 그런 데 임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그렇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안마의자 같은 거, 뭐 찜질방 가면 동전 하고 넣고 하는 거 있고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보통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예. 1,000원이나 2,000원. 전신은 2,000원, 발 마사지는 1,000원입니다.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이율을 한번 봅시다. 이율. 440만 원에 17만 원. 연 46%예요. 야, 연 46%짜리 투자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00% 사기입니다, 이거는. 아니 무대리도 30몇 프로야. 은행에 넣으면은 요즘에 씨야 요즘 뭐 제로금리라 그러니까 3%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래서 네. 요즘에 전세 안 놓고 월세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6% 여러분들 이런 거는 100% 사기입니다. 아유, 참. 그렇죠. 안타깝다. 이자가 표현대로 하면 세상 전체에 이런 투자는 없어요. 없지. 네. 뭐 이런 게 어딨어. 오렌 버핏도 이렇게 못해. 절대 이렇게 오렌 버핏도 투자하기 야, 못합니다. 외국인 이름 생각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자, 440만 원에 월 17만 원 나온다. 10대 사면 월 170만 원 나오겠죠? 그렇지. 가만히 그리고 있는데. 4억 투자해서 100대 사면 매월 1,7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지. 자, 봐봐. 자, 4억을 투자해서 어디 지방에 뭐 원룸타운 같은 거 빌딩 하나 올렸다고 쳐봐요. 이거 매월 1,700만 원 수입 내겠어? 택도 없지, 이 사람아. 힘들지. 그럼 씨발 이게 맞다면 씨발 건물 왜 올려? 그렇죠. 그러니까 짠이 4억 투자하면요 매월 1,700만 원을 주고 8개월 뒤에 4억을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이 씨발 이런 장사가 어딨어. 봉이 김선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돌려줄 수가 없고
이 정도의 이자를 줄 정도의 수익을 올리려면은 건강보조기구 임대업이 완전 잭팟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원금까지 돌려준대.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왜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투자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극에 놀아났을까? 한번 봅시다. 예. 첫 번째, 이 방법으로 매월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모델이 있었어. 예. 야, 4년 동안 계속 줬다니까, 예. 실제로. 조이팔이 2004년부터 이런 사기 수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랑은 2008년에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4년간 매월 이득을 실제로 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매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투자자들이 본 거야. 그리고 야, 나 이거 투자 한번 해봐. 야, 통장 이렇게 찍혀. 어머, 매달 17만 원? 야, 나 10대 샀더니 170만 원. 그렇지. 어머. 이게 더 재밌는 게요. 조이파리가 원로 주지 않았어. 1로 줬거든, 1로. 예. 그러니까 따박 그러니까 계속 시키는 거야. 아우, 통장명이 떠야 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매일 주면 통장이 존나 많잖아. 예. 내가 이 박사한테 이 박사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있어. 예. 어때? 오! 이 박사를 내가 씨발 얘 사기치려면 내가 얼마나 사기칠 수 있어. 얘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뺀다니까? 빼지 당연히 빼지 얘는. 얘는 너 그것도 없으면 난 죽어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 작가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옆에 사람들도 그걸 실제로 찍힌 걸 보면 진짜 가능한 사업이라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옆에서 눈으로 봤는데. 봤잖아. 그리고 이게 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 그래요. 야, 440만 원 없으면은 너 220, 나 220, 반반 투자해서 17만 원 나누기 8만 5천 원, 8만 5천 원씩 나눠 먹는 꼴을 한번 봐야지 네가 믿겠니 해서 이게 반반 시작했다가 이거 되네?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도 저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조이팔 신뢰하게 되고 번 돈, 집에 남은 돈, 집 담보 잡아서 사채 끌어 당겨서 가족과 친척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자들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한 대 440만 원 송샘 씨가 했어. 근데 매일 들어와. 어라? 한 대 더 사. 또 들어와. 이게 계속 1년 2년 계속 들어오네? 어이구야 씨팔 대출 받아. 집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물론 서민들이 많긴 한데, 또 의심도 많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눈으로 봤잖아? 자기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꼬라 박는 거야.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오랫동안 뭐 공무원이나 교사 생활해서 이제 야, 영화 범죄 재구성에서 보면, 그지? 박신양의 형으로 나왔던 사람이 죽어요. 자살을 해.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이런 다단계 걸려서 자살을 해요. 교사였다고요. 근데 이거 보면 거의가 나이 많으신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어르신들, 예. 이게 뭐냐면 노후연금 그렇죠.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돈만 있어서 투자만 하면 되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분들, 뭐 특히나 이제 가정주부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 자, 이런 사기극에 놀아난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예. 자, 두 예. 번째는 뭡니까? 추천수당.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추천수당.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그 추천수당. 조이팔이 투자자가 이제 한 명이 이제 440짜리 사가지고 한 명이 투자자가 있어. 옆에 사람 한 명 데리고 와. 그러면은 추천수당이라고 또 꼽아준 거야. 아. 누구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럼 그 데리고 온 사람한테 추천수당을 추천수당을 준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눈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투자자들을 막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걸 목격한 투자자들이 남이 시키지 않아도 이 작가가 아까 그랬듯이 야, 이 박사 내 통장 찍히는 거 봐봐. 그렇지. 야, 좋은 투자처 있어. 야, 세자 너도 좀 같이 하자. 저기 이사님 뭐 같이 하시죠. 뭐 사무국장 아니 너도 해. 저 우정 씨 그 자꾸 회사 다니지 말고 그냥 이거나 그래. 투자하지. 뭐. 이거 하면 야, 앉아서 돈 보령아 벌어. 알바하지 말고 이거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정리하면은 두 번째가 그 피라미드 추천수당? 방식의 네. 추천수당. 세 번째, 그 사자들의 그 황금빛 명함 뭐 그런 것처럼 황금빛 명함, 또 명함, 뭐. 까만 세단, 까만 세단, 그다음에 그리고 양복, 양복, 이런 거. 고급 양복, 여러 개의 최신형 핸드폰. 그다음에 화려한 로비에 이쁜 안내. 그렇지. 그다음에 그렇지. 정확하게 접견실이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업체가 굉장히 번듯하다는 걸 딱 보여준 거죠. 그게 사자의 네.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자 사무실들이 한동안 역삼동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모든 100평짜리 이상의 건물들의 기획부동산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작가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 끌어다가
투자자들한테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자, 우리 본사 보시라고. 이 화려한 시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투자하는 그 건강보조기구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쫙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인천의 웰빙 프라임이라는 체험관을 만든 거죠. 단어 좋다? 웰빙의 프라임이다, 야. 거기 딱 가보면은 대리석 쫙 바르고 최고급 건강기구 들여놔서 한번 타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어머 드그닥 어머 이거 되네 막 그러고 예. 어우 막 안마 장난 아니야 막 좋아 막 그런 거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투자자들 불러다가 여행 시켜주고 그 아까 리드엔이라는 회사가 투자했던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이용해서 어디 우리가 투자한 곳이니까 놀러 가세요. 어디 우리가 투자한 호텔이니까 거기서 쉬세요. 그렇지. 그리고 술도 간 김에 또 이거 한잔 해야 되잖아. 그거를 다 조이파이가 됐다네. 그 돈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건실한 업체, 이렇게 화려한 업체, 야 절대 안 망할 거야.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마비가 돼버린 거지. 네. 이게 뭐 마약이랑 다름없는 거야. 그럼 이게. 일단 담가 놓으면 돼, 술에다가. 예. 그리고 넷째, 2010년부터 주식을 상장시켜서 수익을 더 크게 주겠다고 선전을 한 겁니다. 여기서 혼빵 가는 거야. 아니, 내가 종교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 내 지난번에 토요일날 강좌했잖아요. 종교도 솔직히 죽은 다음에 모르잖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무슨 불구덩이가 있는지 무슨 천사들이 나를 옆에서 보여주지 어떻게 알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간다. 똑같지 뭐. 그래요. 그런데 강의가 나와서 잠깐 예, 강의 빼먹었는데. 많이 왔습니까? 사람들? 2박 4일 강의? 얘 좀 왔던데, 그래도? 조투도 망했어요. 저도 망했어요. 정훈현 선생님 강의는 많이 왔다던데. 네,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박 4일. 후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박 4일 인기가 없네. 혹시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 네임밸류가 아직 바닥이야. 뭐 내가 네임밸류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EJ 팬들께서 이런 저거 해달라 해서 기획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되는 건 한 개도 없네요. 미치겠어요. 근데. 우리 EJ 조합원 여러분, 조합비나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자체는 나도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돌아오는 8월 3일에 있는 우리 그 성민준 씨. 사진 작가의 특강. 여름 휴가 때 가서 사진 잘 찍고 싶으니까. 요즘 사진 취미로 하시는 분 많이 와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식을 상장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식 상장해가지고 앞으로 더 크게 주겠다고 선전하니까. 지금은 매일 얼마씩 주는데, 이젠 그런 거 아니야. 더 붙여줄 거야. 더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거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지금은 17만 원이지만 나중엔 한 대 사도 17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팔을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이 전국에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황금빛 미래를 얘기했던 이 회사의 실상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한 대에 매월 17만 원을 돌려주려면요. 회사가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감가상각비에다가 임대한 업체에다가 수수료 다 포함해가지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나야 되고요. 한 점포에 최소 5대에서 10대의 기계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대당 100만 원 이상 나와야 되고. 그럼. 한 점포에 5대에서 10대가 있어야 매월 이렇게 17만 원씩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겨우 돌아가는 소리야.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5대, 10대 설치하려면은 정말 큰 규모의 침실망이나 사우나나 그런데 아니면 안 되고 정말 큰 규모의 미용실 아니면 안 되는데 동네 미용실 그런 데서 그 기계 한 대 해가지고 이익이 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상계동, 중곡동 막 이런 데 있었는데, 아니면 안 돼요. 자, 이렇게도 겨우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조기구 임대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네. 딴 데 투자자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원래 투자했던 사람 주고, 원래 투자했던 사람이 또 돈 넣으면은 그 돈 또 새로 투자한 사람 주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이 개새끼가 이 돈으로요, 다른 사업에 손을 댑니다. 부산에 있는 누리마루라는 혼수 전문 백화점 인수를 하고요, 요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부곡에 있는 부곡 로얄 온천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그 투자자들을 데리고 간 저희 거지. 자회사입니다. 그렇지. 온천도 하시고, 요트도 타시고 결혼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쇼핑하시죠. 그렇지. 이런 거. 우리 라인업 좋아요. 자, 일로 오세요.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백화점 내에 있는 점포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되지 않았고요. 부곡 호텔은 부대 사업은 절대 꿈도 못 꾸고 객실만 겨우 운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호텔 가면은 객실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아니지. 썰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아침에 또 그 아침 사우나도 식사도 하고 이제 또 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딴 건 하나도 없고 객실만 운영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봐요. 조이팔은요 이거를 자기가 수익을 내서 산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자 보세요. 어이 일로 와봐. 우리 호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보조기구 임대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야 우리가 좀 판 좀 키워보려고 그래요. 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늘려나간 겁니다. 투자자한테 미끼 던진 거죠. 결국 벌려놨던 사업은 결국엔 다 망하게 됩니다.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니까 먹튀를 합니다. 이때가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은행 휴일을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던 매일 통장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왔던 돈이 2008년부터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이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국에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세무조사 맞을 수도 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임대소득세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17만 원 받은 거 세금 한 푼 뗐습니까? 안 뗐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고 투자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돈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일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리진 못하는데 우리 회사가 따박따박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찾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찾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이팔님 믿습니다. 환장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기간 동안 통장으로 보내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 존나 사기꾼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신 매일 핸드폰 문자로 오늘 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수익은 50만 원입니다. 띵동. 라고 오늘의 수익 통보랍니다. 10만 원. 오늘까지 수익 총 50만 원. 내일 되면 또 바뀌지. 그치. 띵동. 오늘의 수익은 7만 원. 오늘까지는 57만 원. 이렇게. 네, 그렇죠. 즉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요. 문자로 장난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발을 뺐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지. 근데 그동안 워낙 조이팔이 따박따박 신뢰를 줬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조이팔의 거짓말을 믿고 아니야 이 정도는 믿을 수 있어 라면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갔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띵동 이것도 오지 않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회사를 찾아갔을 때는 조이팔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이미 서브마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함부로 투자금을 뺄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기를 끌고 온 그 상위 투자자 그 금융 피라미드 상에서 상위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우 나 이제 돈 그러니까 그 새로운 투자자가 저 돈 뺄래요 그러면은 자기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저기 아까 무슨 금액 그 수당? 수당, 추천수당. 추천수당이 안 들어오니까 또 그렇게 눈치를 줬대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 오는 거 믿고서 눈치 보이고 하니까 빼기 얼마나 번거롭게 했겠어. 그러니까 이때 가보니까 이미 잠수함 된 거죠. 네. 조이팔이 그래서 잠수를 탔는데요. 조이팔은 잠수 타기 3개월 전, 그러니까 10월달에 잠수를 탔잖아. 네. 잠수 타기 3개월 전 7, 8, 9,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막판을 땡기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볼 때 10월에 잠수 타러 맘먹고 7, 8, 9, 3월 3개월 동안 막 사람들 막 벌벌벌 좋은 거야. 그렇죠. 돈 없어? 돈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받아. 여러분 이 기계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대출을 해서라도 이 기계를 꼭 사야 됩니다. 전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11조를 내십시오. 이거지.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식이 상장이 되면 야, 이 근성 있는 새끼야. 뒤끝 쩔어. 연금으로 돌려준다고 허황된 이야기를 흘리며 적극 권유합니다. 이건 뭐냐? 결국 조이팔은 잠적하려고 마음먹고 정말 마지막 남은 불꽃을 불꽃이 튀어오르라 태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렇죠.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마지막 불꽃을 당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이팔이 이렇게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치고 다녔을 때 우리 정부는 뭐 했나? 그가 뭐 했어? 씨에 사조인데. 아니 아까도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우리 그 협동조합 통장 개설하느라고 그 저기 은행 직원들이 직접 카드 갖다 준다고 왔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좀 지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몇 마디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갑자기 어머 이 박사님 사진 찍어요. 이 작가님 사인해 주세요. 사람들 막 꽉 차 있으니까 놀란 것 같더라고. 그 은행 사람 우리도 한번 어떻게 고수익을 한번 우리도 사기 쳐볼까? 안 되지. 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금감원 있죠, 금감원. 네. 아니 은행 얘기 나온 김에 목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은행이나 금감원이나 그런 데서 이걸 가만히 뒀겠냐고 막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 전체 그러니까 뭐 대구 뭐 서산 인천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꽤 됐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금감원이 그걸 자동으로 알게 된다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금감원이 이 원래 돈 뭐 얼마 이상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하게 돼 있어. 그치. 금감원에 돼 있는데 근데 금감원을 비롯해서 금융정보분석원 검찰 할 때 우리 국민당국과 수사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조이팔은 우리 정부의 시스템을 알고 미리 손을 썼습니다. 이게 왜냐면 조이팔 밑에 있던 임원이라는 새끼들이 이런 수법으로 벌써 몇 번 들어갔다 온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선수들이야.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약점을 딱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손을 썼다. 어떻게 손을 썼냐? 당국에 신고한 법인명 업체, 아까 리덴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리덴. 네. 그 법인명 업체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않고 수백 수천 개의 가차명 계좌를 이용하여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또 투자자들에게 또 가차명 계좌로 돌려줬어. 그리고 그걸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바꿔 계속 그 그렇죠. 계좌를.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언제는 다른 업체로 했다가 앞으로는 뭐 다른 업체 만들고 이 계좌로 넣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렇죠. 네. 이러니까 금융당국이 알 수가 없었고요. 또 검찰이 설사 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었던 거지. 까보면 없는데 뭐 돈이. 그래 이미 업체 없어지고 통장 계좌도 없어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물론 조이팔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팔은 뭐 꼬리를 잡힌다 해도 도망갈 여력과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유병훈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서 조이팔 특집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말이죠.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뭐냐 이런 비난이 빗발치자 두 기관은 책임을 서로 떠넘겼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조이팔의 힘이 거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고의로 묵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금감원이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를 하라며 자료를 제출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 종결. 어머? 금감원이 준 자료를 보고도 내사 종결. 부산지방경찰청은 담당 검사가 사건에 각하 시켜버렸고 대구지방경찰청은 금감원에서 자료를 건네받은 지 6개월 뒤인 10월 달이 돼서야 수사를 들어갔습니다만 10월이면 이미 조이팔이가 먹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한 짓거리야? 그러면 이거는 추측을 하건대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은 벌어줄 테니 그럴 수도 정리하세요. 있다 이 말이지 뭐 우리가 뭘 알아. 자 그렇지. 그럼 수배자이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조이팔이 어떻게 안전하게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팔은 총 3번이나 밀항을 시도했고 이때마다 우리 해경은 조이팔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했다면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더 웃긴 것은 첫 번째 밀항 시도 때 두려움에 벌벌 떨던 조이팔이 두 번째, 세 번째 밀항 시도 때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여유 만만하게 밀항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씨발 도대체 누가 아이인더 스카인지 모르겠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아니 뭐 서치가 아니라 시큐리티야. 무슨 뭐 보안이야? 자, 첫 번째 밀항 시도를 봅시다. 조이팔이 밀항을 하려고 알아본 사람은 당시 안면도에서 수산업을 하고 계시던 박창희 씨입니다. 박창희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에게 부탁을 받고 조이팔의 밀항을 돕게 됩니다. 아이 승려. 아이 참. 2008년 11월 2일 내연녀를 포함한 총 5명을 데리고 안면도에 나타난 조이팔은 평소 쓰지 않던 안경에 콧수염까지 붙이고 모자를 푹 눌러 쓰는 등 변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11월 4일로 밀항 날짜를 잡았으나 측근 한 명이 대구에서 잡히자 일정을 변경하고 마는데요. 일정을 변경했는데 박창희 씨의 증언에 의하면요. 당시 조이팔은 상당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니, 쫄았겠지 당연히. 뭐 이랬대. 그래서 저 사람 씨발 뭐 마약 하나? 이런 생각 정도로 뭘 벌벌 떨었다 그래요. 처음에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잡힐 그러니까, 거니까 겁나고. 자, 애초에 밀항을 도와주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던 박창희 씨는 결국 고민하다가 조이팔 일당이 밀항을 한다고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물론 박창희 씨는 밀항을 시도하는 사람이 조이팔인지는 몰랐습니다. 아 이게 거물인지 몰랐어. 몰랐지. 그냥 뭐 동네 아저씨 뭐 와서 한다 도박빚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건 줄 알고. 박창희 씨는 처음에 밀항 약속 날짜였던 11월 4일
태안 해경 99정 책임자이던 변모 정장을 만나서 변모. 밀항 제의를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4억 원 부도를 낸 사람이 이 개새끼 4조 보내는 걸 4억 원인데 존나 줄였는데? 꼭 태안을 거쳐 밀항해야겠다고 합니다.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이라면서 밀항 자금으로 큰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범죄 냄새도 나고 해서 나는 개입하기 싫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온 제의라서 내 손으로 고발도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밀항한다고 찾아오는 날 해경에서 잠복해 있다가 자연스럽게 불심 검문으로 체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히 안내줍니다. 야, 매뉴얼 다 준 거 아니야. 박창희 씨가 경찰하셔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자 다음날 변정장은 서장에게 보고했더니 태안해경 한모 감찰계장을 붙여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해서 박창희 씨는 다음날 한 계장을 만나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해경은 박창희 씨에게 밀항 일당들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요청했고 박창희 씨는 of course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밀항 약속한 날짜인 11월 10일 조이팔은 박창희 씨에게 서천 휴게소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고 박창희 씨는 자신의 차로 조이팔을 태우고 서천 휴게소 가서 태우고 안면도 마금포 향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두에는 해경이 잠복을 하고 있었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태안해경 순길태 서장이 현장 지휘를 나와서 잠복 형사 70여 명이 부두에 있었습니다. 야, 70명이 잠복을 하고 있으면 다 보이겠다. 야. 그렇죠. 자, 밀항하는 배가 어떤 배인지 알고 있던 해경은 밀항선이 출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해상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이팔을 태우러 와야 할 중국 측 어선이 안 나타났어요. 조이팔은 배를 타고 서해안에서 나갔는데 저쪽에서 배가 안 왔어.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 밀항선은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떠났지. 배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배가 조이팔을 어선이 와야 마지막으로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밀항선에서 중국 거기 어선으로 타야지. 갈아타서 중국으로 해서 니하오 하고 가야 되는데, 영화 황희 보면 나오잖아. 중간에 네. 갈아타요. 근데 중국 어선이 안 왔습니다. 안 왔어. 어떻게 백해야지 뭐. 그래서 밀항선은 되돌아왔습니다. 박창희 씨는 이 사실을 해경에 보고했고 해경은 배에 탄 사람들 신원을 다 확보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태안해경 서장에게 보고했더니 잡지 말고 풀어주라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이것도! 이게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 다음 기회에 이 길로 밀항하고 마약을 진행할 자들이니 그때 오면 잡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장이 드러났을 때 그때 함정 잡던- 수사를 하자는 예. 얘기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해경은 애초에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이 일당들이 다시 이 루트로 밀항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씨발. 그럼. 안 그래? 저기 뭐 경남으로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전남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문제고. 전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박창희 씨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경이 지들이 어떻게 이걸 장담하냐고. 초반 저글링 러시 당했는데 또 저글링 러시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니, 무슨 얘기가 예. 뭐 면정학이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가 한 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이들을 잡지 않고 놓아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웃긴 건 뭐냐. 해경이 말이죠. 정말 이들을 잡을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 밀항 실패하고 자기 본고지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때 미행을 했어야지. 그치. 이 새끼들 어디 숨어 있구나. 누구랑 만나는구나. 미행했을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행도 하지 않았어. 그냥 쟤들 다시 올 거야. 야, 따 새끼들. 점쟁이요?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1차 밀항이 실패했고요. 그 후에 이 조력자와 연락이 끊겼던 조이팔은 다시 20일 만에 조력자 박창희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당시 박창희 씨는 해경 감찰계장 아까 얘기했던 감찰계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조이팔 일당은 다음 밀항시 접선할 해상 좌표를 정해달라고 했고요. 박창희 씨는 해경에다가 좌표 달래는데 아유 좌표 좀 저희 찍어주시죠. 해경한테 좌표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찍어줬어, 이 좌표를. 해경이 좌표를. 그렇죠. 밀항 접선 장소까지 해경이 딱 찍어준 거니까 잡는 거야 일도 아니지. 그렇지. 뭐 경찰들이 야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로 오래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나 이놈의 두 번째 시도는 해상 날씨가 악화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해가 있었던 예, 거네요. 예. 자 마지막 3차 시도 12월 9일 오후 자, 1시입니다. 이거 왜 마지막 3차 시도냐면요. 이날 PD 수첩이 조이팔 사건을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얼굴이 돼. 이제 다 까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도가 진짜 오늘 그렇죠. 안 되면 좆되는 겁니다. 좆되는 거지, 조이팔 이제. 입장에서는.
밀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저기 9일 오후 1시였거든요. 12월 그러니까 9일 씨발, 오후 밀항을 1시였거든요. 밀항을 점심 먹고 대낮에. 하나? 대낮에 하는 게 어딨어, 밀항을. 진짜 뭐 저기서 처음에 씨발. 그러니까. 뭐 개국시 한 그릇 먹고 들어가나? 그렇지. 이거는 밀항이 아니고 관광이죠. 관광이지. 관광이죠. 예. 저기 해외 출장이지 그렇죠. 거의. 저기 예. 젓갈에다 백반 먹고 가는 거 그렇지. 아니야? 조이팔이 이 오후 시간대를 골랐잖아요. 네. 이 일당들이 1, 2차 때는 1, 2차 밀항 시도 때는 BMW 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었어요. 그런데 요번 3차 시도 때는 허름한 국산차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아니 뭐 왜? 그 전모 씨 뭐 콩코드 끌고 오듯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밀항이 끝나면은 이거 밀항했던 그 차야? 압수! 그렇지. 자기 BMW 뺏기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니 씨발이요. 야 이것도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요 얘기를 누가 전해줬을까? 그러니까 이 조이파리가 몰랐는데 그거를 예. 알고 나서 이거 허름한 차를 끌고 왔다는 거지. 그럼 경찰이 누가 전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어이 조이팔이 그 BMW는 그 나중에 뺏기니까 어디 저기 엑셀이나 프레스토 뭐 그만 그 저기 어디서 하나 그한 10만 원 주고 그래. 사가지고 그렇지. 그러지 않았을까? 예. 또 박창희 씨 주장에 따르면은 1, 2차 때는 1, 2차 밀항 시도 때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돌도 떨었다며. 외곽의 펜션에 머물면서 두문부출했었대요. 그런데 3차 때는 아예 CCTV 있는 모텔에 버젓이 투숙을 했고요. 밀항하기 전에 해변가를 내연녀와 사책하면서 안면도의 추억 뭐 이런 걸 쓰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낙조를 즐겼구나. 야 오후 1시에 낙조를 왜 즐기니 이 새끼야. 그 전에. 야 이거 봐요. 이 도망자 아까 말이야. 그것도 오늘 PD 수첩이 방영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CCTV에 막 찍혀도 찍어. 이래. 자기가 오늘 밀항 성공한다는 걸 100%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오후 1시에 버젓이 대낮에 벌고 조이파 씨 약간 리모되잖아. 네. 살짝 벗겨졌잖아. 뻗거지. 번쩍번쩍 되면서 그렇지. 오후 1시에 가고 저기 내연녀랑 같이 안면도의 추억 그렇지. 쓰고 CCTV 있는 호텔에 버젓이 내연녀랑 같이 그러니까 밀항하기 들어가서 전에 네. 가가지고 자기 우리 저녁 때면 우리 꽃게나 한번 씹을까? 우리 강경젓갈이 맛있대는 그렇지. 그렇지 한 거야. 잠복 경찰들이 조이파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이 아니면 뭐 벌레면 봐라 아주 객기를 부린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난 왜 이렇게 자꾸 안면도의 추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까? 뭔가 여유가 있네. 아니, 휴가 중이시래가지고. 예. 자, 조이파를 실은 밀항선은 중국 쪽에서 접선 시간을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섬에 밀항선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예 요때 조이팔은 가지고 온 낚싯대로 휘휘 낚시도 즐기고요. 어이쿠 얼척이다. 아이고 갈치네. 어이구 바늘털이의 명수 막 그러면서. 아니 요 지역이었으면 루어로 땡기면은 우럭 좀 나와요. 잠깐 12월이면 무슨 고기가 나오나? 아 12월이야? 아 10월이면 나와. 12월이야. 12월이면은 감성. 아 12월이면은 네. 침선에다 침선. 무슨 고기가 잡혔는지 오케이. 중요하지 않고 해경 경비선 두 척은 조이팔이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데 그걸 그저 바람만 보고 있었다고 있지. 합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이제 공해상으로 출발을 하겠죠. 밀항선이 결국에 중국 측배를 만나고 조이팔은 중국 쪽 배에 옮겨 탔다고 합니다. 아니 해경은 이 상황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던 거야? 그렇죠. 1차 실패 때 접선하기로 한 중국 배가 오지 않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조이팔은 3차 때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중국 배를 사버렸대. 아 새끼 스케일 커. 좋아. 야 배 사 그냥 씨발. 띠띠띠띠. 나야. 여보세요? 웨이? 我想买. 중국 배 한 척 사고 싶어. 얼마? 나 저기 사기 싫어. 돈 많아. 그렇지. 내가 그냥 사겠다 해. 그냥 공해상으로 오라 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배, 조이팔 외 사기 일당들이 다 옮겨 타게 됩니다. 어이구 회장님 너무 오십시오. 옮겨 그렇지. 탄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미리 중국 간 새끼들이 중국 간 새끼들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하러 딱 온 거지. 중국 배로 넘어간 조이팔은 만세! 성공했다! PD 수첩이 안녕! 하고 해경 두 척은 그저 바라만 보고 그렇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이팔의 밀항이 성공을 한 거죠. 조이팔이 넘어가고 조이팔을 곁에서 호위하던 보디가드들은 항구로 넘어와서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아까 낡은 차. 나 BMW 이러면서 갔겠지. 그리고 잡힐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그제서야 해경들이 그 길목을 막고
체포를 보디가드들을 그 전에 안 낡은 잡고. 차 몰고 네. 체포까지 되고 역시 엔다이아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잡고. 그 전에 안 잡고 안 잡고. 그렇지. 요 보디가드를 조폭들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조폭들을 체포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체포 작전이죠. 아까 세작이 말한 대로 잡으라는 조이팔은 안 잡고 보디가드를 잡고 앉아 있었던 거지. 해경의 한모 감찰계장은 박창희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엿됐다. 조이팔 여권 나왔다. 거물을 우리가 넘겨주고 말았다. 무조건 박창희 씨, 당신 미랑 몰랐다고 말해. 마약으로만 말해. 알았지? 야, 이건 내가 보니 톤을 이렇게 했었거든. 야, 엿됐다. 나는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는 무조건 미랑은 몰랐다고 해라. 아버님, 저의 친모가 야, 이거는 뭐냐면요. 걔들 타고 온 승용차 있잖아. 잡았잖아. 까보니까 조이팔 여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넘어간 새끼가 조이팔이었어? 아니, 이런, 아니, 우리 몰랐는데? 존나 어설픈 얘기지. 그랬어? 저 박창희, 너 몰랐다. 너 안 왔다면 좆된다. 무조건 몰랐다. 네. 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 적당히 해라, 이 새끼들. 박근혜 잘했다! 해리가 없으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오늘 이렇게 대본 보면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없애는 게 잘했네 이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창희 씨까지 몰아세웁니다. 해경이 박창희 씨 그 조력자 통장을 조사하면서 아니 잠깐만 야 너 조이팔이랑 함성속이네. 아니, 이 사람 돈 준 사람 되게 아니야. 많이 했구만 이러면서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박창희 씨를 범죄인 취급을 합니다. 이거 조이팔한테 돈 받은 거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경한테. 나 오늘 얼마 받았어요? 받아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치. 이걸 받아라. 이래놓고 이거를 박창희 씨를 지금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야지를 매기는 거야, 지금. 그러게. 그러자 한 계장이 아이 괜찮아. 미랑 얘기만 꼭 감추고 있으면 돼. 근데 미랑 얘기하면은 빵에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새끼는 겁주고 한 새끼는 아니야, 얘 왜 그래? 왜 그래? 냉탕 그러지 말라 그래. 거지 뭐. 괜찮아. 어쨌든 결국은 이 미랑 얘기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박창희. 이건 네. 뭐 박창희의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거기다가 해경은 박창희 씨가 이렇게 억울해지니까 변호사 선임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야죠.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미린다 고진가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어디 있어. 변호사 선임까지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 시사인 보도 한번 볼게요. 시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경에 해명을 요청합니다. 왜 박창희 씨 변호사 선임을 막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안해경의 한 관계자가 조이팔 일당에게 밀고자로 보복당할 수 있어서 제보자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빵에 보냈다. 유치장에 수감한 것이므로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사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존나게 인간적이네. 야, 우리나라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유치장으로 들여보내니? 그렇지. 아니, 이게 뭐, 개똥 같은 소리야, 씨. 요새 썸앤쌈 정말 재밌더구만. 예, 이게 말이야, 소야. 말이야, 방구야. 결국에, 미랑 사건 제보자, 해경의 협조자였던 박창희 씨는 단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고 구속돼서 유치장에 끌려갑니다. 이 나라가 정상이냐고. 그렇죠. 정상적인 정상적인 경찰이냐고. 이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유치장에 보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아유, 참.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창희 씨. 네. 자, 그러면 왜 해경은 조이팔이 넘어가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만 봤나? 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미랑한 사람이 조이팔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랑 사건이 아니라 미랑 사건에 위장한 마약 사건인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이팔이 밀항하려고 그러는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이건 마약 사건 하나 잡으려고. 잡으려고 자기네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요, 마약 사건인지 알았다고 해도요, 조이팔이 중국 배로 넘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두 척의 해경 경비선이 옆에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이면 당연하게 중국 배, 우리 배를 그때 잡아서 수색을 했어야죠. 그렇지, 잡아 덮쳐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마약. 아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가지고 이거 맡아보고, 아유, 씨, 이거 마약 맞네, 씨. 이 새끼들 그러면 마약을 전달한 놈, 받은 놈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약범 제가. 그런데 병신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놓고 뭐 마약범 수사인 줄 알아? 마약 어디로 가는지 본 거 아니야? 잘 가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빠져 했어야지. 자, 그리고요, 조이팔은 이미
11월에 전국으로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밀항을 했는데 11월에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진 거죠. 서산 경찰서는 그의 얼굴이 실린 수배 전단이 배포가 됐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밀항 시도 때 잠복한 형사만 70명이 넘었다며.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전에 이 관할 경찰서의 서살 경찰서에 조이팔의 이거 수배 전단지가 뿌려졌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밀항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밀항지로 유명한 곳들에다가 또 곳곳에 전단지 아니 많이 그러니까 뿌려서 아니야. 조이팔 3번이나 나왔을 때 걔들이 계속 조이팔을 보고 앉았으면서 이게 조이팔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조이팔 감상하고 있나? 아유. 아까 얘기했잖아. 조이팔이 해변 산책하면서 식당 들려가지고 저기 우리 꽃게 좀 씹을까?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얼굴 빳빳이 들고 다녔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조이팔의 얼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니, 아까 얘기했던 박지환 씨가 없었다면은 아직도 조이팔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밀항에 아예 성공했을 수도 있겠네. 박장희 씨 없었으면. 자, 이런 모든 정황적인 거를 봤을 때 해경이 조이팔의 밀항에 깊숙이 관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이팔이 박창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뭐 다른 사람이 돈 받고 그냥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조이팔이 국내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파리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중요한 증인을 말이지, 이렇게 네. 깜빵에 보내고 이 나쁜 놈 새끼들. 자, 여기까지가 밀항 조이팔이가 어떻게 밀항했는지 황해네, 황해. 살펴봤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었고요. 이게 욕처방은 아니고 욕처방 우리가 이제 뭐 중간 됐으니까 다른 게 있어? 아니 뭐 어떤 분이 한 분이 간곡한 편지를 써 주셔가지고 제 메일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5년생 문종식 씨의 부인께서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희보다 한 살 많네요. 어쨌든 보내주셨는데 이재희는 남편 때문에 이제 알게 됐다고 하네요. 알게 됐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겼답니다. 잠깐만 이건 부작용이야 이제. 저 외삼촌에게 박씨 부녀 욕했다가 빨갱이 소리 듣고 의절했답니다. 의절하고. 남의 가계도를 작살냈구나. 남동생하고도 싸웠다네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뭐 별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더 큰 문제랍니다. 남편이 말이죠.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그 친구들 자주 만날 거면 나랑 이혼하자라고 말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들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그 친구들이 세월호 뭐 별거 아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갔나 봐. 그래서 이 남편분이 친구들하고 연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 친누나가 남편의 친누나죠. 남편의 누나가 투표 안 했다고 엄청나게 뭐라 그러고 애들한테 미안해서 이민 가자면서 그렇게 난리를 친답니다. 그게 다 이재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두 분이서. 그래서 애들 이름까지 세례명 그대로 호적에 올릴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비 종교나 가톨릭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성당을 안 가더랍니다. 안 가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느냐 이렇게 막 비난적으로 나오더니 역시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 편을 듣고 그랬다고 하네요. 확실하대요 그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분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신앙인으로 빛나던 남편 모습에 반해서 와이프가 매달려서 한 결혼인데 이렇게 남편이 외골수가 되고 분노를 다루시지 못하고 이재희 때문에 예전에 그 기도하던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재희에서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희에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꼭 예전 남편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보고 좀 요청해달라 했는데 어때요 이 박사님? 이건 이 박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나야 뭐 일단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말해줄게 한마디 해주면은 부인분 남편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 이도경 작가가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 뭐 하여간 그거는 뭐 농담이고 정모 씨하고 연모 씨 이제 천주교 쪽에 유명한 사람 2명인데 그 사람들 하는 작대 보면은 성당 다니기 싫지. 근데 뭐 한국의 그 천주교에서 유명한 그 2사람이 천주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 좋은 사람 또 선출됐잖아요. 정의구현 사제단도 있고. 근데 뭐 조용기 특집을 듣고 뭐 도대체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당 안 다닌다는 거는 그냥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심 없으면 성당 안 다니는 거지 뭐. 성당을 정 다니고 싶으시면은 뭐 정의구현 사제단을 찾아가시든가 그렇게 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성당 다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니 뭐 네. 그런데 문정식 씨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원하잖아. 그럼 뭐 또 그것도 안 다녔던 것도 아니고 다시 다니면 되지 뭐. 다시 야, 이 다니지 작가도 요즘 일찍 들어가 집에. 그럼요. 아니 근데 요새 뭐 저기 자사고 교장들 막 난리치잖아. 아니 거기에 로만 칼라 입은 사람 하나 들락날락거리더라고. 나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사고 그 연합 교장단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신부 맞아?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리고 좀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요. 75년생이면 저희랑 거의 비슷한 연배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몇 살 사냐? 우리 장수 집안, 이 작가네 집안 빼고. 평균 한 80 산다고 보면 되겠죠? 80, 90 살지 뭐. 그렇죠? 그러면 기대 수명이 한 90 되나? 그럴 거야. 지금 인생이 이제 반 살아왔잖아요. 근데 반 살아오시고 앞으로 진짜 반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는 EJ를 하면서 EJ가 진보나 보수나 이런 진영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지금 뭐 EJ에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과 상식과 비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났다는 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미 방향성을 정확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하고 계신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뭐 남편을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지. 그러니까 남편은 응원하는데 이제 성당 다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가정 평화를 위해서 다니시고 내가 이 부인 되신 분한테 한마디 드리면 남편이나 뭐 부인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난 애들한테 강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는 뭐 종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고 스스로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 스스로 다 결정해야 한다고 봐 종교도.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같이 가는 건 당연히 따라와.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이거는 자녀들이 커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금 부모님이 조금 놔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하여튼 문정식 씨는 와이프가 원하니까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당.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어쨌든 집안이 그럼. 야. 야, 이 작가 왜 이래? 그럼 너 왜 이래? 와이프 말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이팔이 3차 밀항 어떻게 밀항했는지 살펴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조이팔은 수천억 원의 돈을 들고 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는 조이팔에게 당한 피해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 지사에서 이게 다단계는 전국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고요. 여기서 대표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22명의 비대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남아있는 조이팔의 재산을 찾아내서 이걸 매각해서라도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는 입었지만 남은 거라도 정산을 해서 우리 피해를 좀 줄여보자.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애누리 씹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부산의 혼수 전문 백화점 누리마루. 이 비대위는 이 백화점을 136억에 매각을 했는데요. 280억 원의 매각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136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가 야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280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비대위를 찾아갔어. 야 280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136억에 파냐 말 바보야? 그런데 바보짓을 했지. 136억에 팔았습니다. 야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곡 로얄 호텔, 부대시설 아무것도 운영 못했던 객실만 쓰였던 부곡 로얄 호텔은 매각하지 않고 비대위가 직접 운영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대위는 로얄 호텔의 현금 매상을 고의로 누락을 시키고 카드 매출만
매출로 잡았습니다. 그럼 뭐야 현금 매출은 누군가 썼다는 그렇지, 이야기지. 누군가 그렇지. 28. 유쾌한 거 아니야. 접대비로 한 번에 300만 원씩. 야, 300만 원 나오는 접대는 어디냐? 뭐 룸빵밖에 없죠. 로얄 호텔 나오는 수익금으로 골프채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저희들이 뭔데요? 씨발 여기다 수익금 갖고 골프채 쳐 사고 지랄이요. 유병원이가 300개 샀다고 그랬었죠. 하여튼 어디든 여기난 저기나 비대위가 문제네. 야. 자, 조이팔이 모 기업에 투자했던 640억 원도 회수하지 않고요. 계약을 연장해주는 아주 야로가 섞인 이상한 일이 뭔 개소리야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640원 회수해하고 피해자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그런데 안 해요. 이거 회수하지 않고 계약 연장해줄게 계속 쓰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피해자들이 너무 열이 받고 돌아버리겠으니까는 야, 이 없는 사람들끼리 또 싹싹 긁어 모아요. 17일만 모아가지고 조이팔 잡아오면 현상금 얼마 주겠다고 쓰라고 준 돈도 사라집니다. 참나. 그러니까 유병원이는 나라에서 5억 건 거고 조이팔이는 나라에서 안 거니까 피해자들이 17반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포상금 걸어라. 그러면 잡힐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 줬는데 그 돈이 어디 간지 사라졌다. 유병원 시체라고 추정되는 그걸 찾은 사람은 그 5억을 받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든다. 자, 2011년 11월에 비대위가 구성되고 채권단이 꾸려졌지만 채권단은 조이팔과 각서를 주고받고 한국 내 남아있던 부동산 300억 원을 채권단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요, 조이팔은 이미 10월 달에 수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채권단이 조이팔이 저기 중국으로 가는 거를 두고 봤단 얘기죠. 봅시다. 채권단 비대위가 11월에 발족됐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이팔하고 10월 달에 각서를 쓴 거야. 그러면 채권단은 조이팔을 하고 만났다는 얘기지. 그렇죠. 조이팔을 지금까지 찍었다니까? 근데 안 잡고 이 각서만 쓰고 돌려버렸다는 그렇죠. 아하, 이런 씨발. 비대위에 있었던 일부 인사가 10억 원에 10억 좀 넘는 돈, 왔다 갔다 한 돈에 횡령을 저지른 게 발각이 됐지만 채권단은요, 그 비대위위원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써가지고 검찰에 제출합니다. 안 나가겠구만, 씨발. 이건 뭐냐면요, 사기꾼이, 우리 사발친다고 그러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에 밥을 했어 누가. 17반 쌀을 모아서 그 밥을 어떤 새끼가 혼자 다 처먹었어. 그래 남은 찌끄레기는 또 비대위들이 또 먹고 이제 빈손만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밥솥까지 팔아고 처먹은 거지. 그렇지. 영화 범죄 재구성에서 저기 누가 주인공 박신양이가 저기 백윤식이를 갖다가 사기를 치잖아. 어? 백윤식이가 사발당해. 그지? 수술당해. 근데 이거 그 영화를 못 봐서 몰라요. 재밌어요. 이거 보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또 사기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들은 2번의 사기를 당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단도 결국에는 조이팔의 잔당 세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이팔이 면접을 주려고? 남은 돈까지 싹 다 끌어와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어. 예. 그렇지. 검찰의 수사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검경의 수사도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엉터리였고 조이팔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였던 대구지방경찰청 권영우 총경은 2008년에 조이팔과 9억 원에 달하는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조이팔에게 권영우가 돈 받은 사실을 알고도 당시 경찰총장 조현호가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이름이다. 조현호가 권혁우를 조이팔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거야. 조이팔하고 이 돈 9억 원의 수사한 거래 금액을 한 걸 뻔히 알면서 이거 씨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지. 이건 둘 중에 하나네. 조현호가 무능하거나 조현호도 연관이 돼 있거나. 그렇지. 둘 중에 하나네. 또한 조이팔 사건 담당자 정모 경사는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건너가 조이팔을 만나고 접대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KTV. 저희가 지금 계속 활동하면서 조이팔 잡아야지. 저 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휴식 가서. 조이팔! 아우! 한 대 꺾어야지! KTV 물 좋나? 그런 거지. 자, 피해자들은 땅을 치며 목숨까지 끊고 있는 판국에 담당 경찰이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전직 경찰 임모 씨는 경찰 퇴직 후 조이팔의 자금을 도맡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전방위로 가지가지 한다. 또 조이팔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뇌물을 뿌렸습니다. 원래 와이로는
여러 군데 뿌려놔야 돼. 서울고검의 김광준 검사는 조이팔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조이팔은 MB 정권에서는 나를 못 잡는다고 큰소리 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알려진 사건만 이거니까. 알려진 사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 조이팔의 아들도 아버지가 로비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조이팔과 유병헌이 닮은 꼴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유대균한테 인터뷰했잖아. 아버지가 죽은 거 알고 있습니까? 자식들 입장으로. 그러니까 유병헌도 이렇게 누구한테 로비를 한 거 아니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모양이 너무 비슷한데? 자, 지금이라도 조이팔을 잡아야 조이팔 비호 세력들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작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 권여구가 얼마 받고 뭐 검찰 누가 얼마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밝혀진 게 이 정도면은 안 밝혀진 거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가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씁쓸하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캐내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참. 그것도 어이없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조이팔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거죠. 시체가 돌아왔어. 잠수 중이던 조이팔은 2008년에 중국으로 밀항했지 않습니까? 네. 아, 밀항을 잠수로 해서 갔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3년 뒤인 2011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죠. 아니, 그 장례식 장면을 봤는데 얼굴은 조이팔이랑 똑같이 생겼다. 얼굴은 조이팔이 맞아요. 거기 들어가서 눈 감고 있는 거지, 씨발로. 거기 들어가서 눈 감고 있는 거야. 자, 경찰은 그가 죽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살펴봅시다. KBS 시사기획 창팀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조이팔이 자주 다녔다는 골프장을 찾아갔을 때 캐디들은 2011년에 사망했다는 조이팔을 2012년에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시야? 그래서 주변에 다른 골프장의 캐디들한테 물어봤는데 주변에 다른 골프장의 캐디들도 조이팔을 2012년에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캐디들이 착각을 한 것일까요? 자, 조이팔이 죽은 후에 국내에서 조이팔과 통화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납니다. 귀신이야. 남양 특집이네 진짜. 또 조이팔을 대구에서 봤다는 사람의 증언도 대구까지 있습니다. 왔어?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착각을 한 것일까요? 글쎄요. 아니, 엘비스 플레슬리도 아니고. 문제점 더더욱 살펴봅시다. 조이팔은 중국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화장한 뒤 시체를 한국으로 들여와 안장했습니다. 안장했는데 화장했으니까 가루를 갖고 앉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조이팔이 식사했다던 호텔에서는 손님이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긴 일 따위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요, 이번에. 아니, 밥 먹다가 쓰러져서 삐뽀 오면 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당연히 다 알지. 아니, 그리고 호텔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위생 그런 거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직원 누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물었습니다. 또 식사를 하던 장소는 청도였는데요. 웬일인지 조이팔은 청도에서 차로 3시간 이상, 거리로는 300km가 넘는 위해시 인민해방군 404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아니 씨발 300km면은 존나게 밟아도 이거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응급 환자를 대구까지 우송한 거야. 저기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그래. 이동한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서울에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자, 청도에 병원이 없습니까? 있어. 조이팔이 쓰러졌다는 호텔에서요, 차로 1, 2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가지 않고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갈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렇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또한 위해시 병원에서 사망한 조이팔은 위해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또다시 100km가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서 거기서 화장이 되고 그것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 겁나게 밟아대 왜 이렇게.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서 아픈 사람을 대구 병원에서 안장을 하고 아니지. 서울 아픈 사람을 대구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을 했다가 거기서 죽어. 거기서 죽은 사람을 대전으로 가는 거야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화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만일에 한국에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 조이팔 고향이 영천이니까 그래 경북대 병원에서 죽었는데 대구에서 죽었는데 글로 갑시다. 영천으로 가서 장례합시다. 그치. 친구들도 많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씨발 조이팔이 중국에 뭐 연고가 있어? 개코 없는데 도망갈 새끼가. KTV는 연고가 있을 거예요. KTV에서 정도에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반도 없는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을 병원을 옮겨 장례를 치르고 화장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말고도 조이팔의 죽음은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자, 뭐냐? 중국 공안은요, 사망한 시신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 조이팔의 시신이 맞다는 공식 사망 진단서를 한국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보낸 적이 없다니까, 공식 사망서를. 또 중국은 돈 몇 푼 쥐어주면 가짜 사망 진단서 발급이 아주 쉬운 나라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중국에는 말이죠. 돈만 줘봐. 이 박사 똑같은 애도 만들어 와. 걔들은 그런 새끼들이야. 돈이면 다 하는 새끼들이야, 걔들은. 가짜기란 만들고 와. 아이고, 그 희한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또만, 특히 조이팔의 사망 진단서는요, 사망을 확인한 의사의 서명이나 의사 번호가 없어요. 병원 직인만 있을 뿐입니다. 원래 그거 하잖아. 사망하면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담당 의사 있고 이렇게 사인하고 하잖아. 그런 게 없다니까. 이러한 사망 진단서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WTO? WHO? 뭐 있잖아. 국제보건기구. WHO겠네.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겠네. 아니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또 조이팔의 사망은 2011년 12월 19일인데요. 화장한 날은 이틀 뒤인 2011년 1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화장증 있잖아, 화장증. 화장증에 찍힌 날짜는 2011년 12월 11일입니다. 아니, 씨발, 그건 아니지. 사망하기 전에 화장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 죽기 전에 이미 다 그렇죠. 제가 돼가지고. 그렇지. 아니, 무슨. 식당이 간 거야. WWE 케인도 아니고. 또한, 장례식장에서의 가족들의 행동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이는 일부러 시신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대로 하면은 사체를 누가 카메라를 들고 시신의 찍어? 얼굴을 보여주지 않잖아. 염할 때나 가족들이 살짝 가족들만 들어가요, 그것도. 완전 서양식 아니야. 나 장례식 장면 봤다 그랬잖아. 서양식으로 이제 깨끗하게 칠하고 유리관 안에 들어가요. 유리관 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꽃 하나 씩 놓고. 더 웃긴 건 뭐냐? 당시 장례식장에서요. 이걸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 반대편에서 조이팔을 이렇게 저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사람의 포즈가 자, 보입니다. 각도. 그렇지. 레디, 액션!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됐어 그만 찍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영상이 끊어져요. 누가 시켰다는 얘기지. 무슨 웨딩 사진이요? 그렇지. 이런 것 봐서도 이상한 거고. 또 조이팔의 시선을 서둘러 화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로 이게 조이팔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해졌어. 진짜 조이팔이 맞다면 안 그랬습니까? 그치. 예, 그렇죠. 이거를 그런데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갖고 DNA로 분쇄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에 의한 화장이 아니었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또 피해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옛날에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막 분신하신 분도 많고 고문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되게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시체 강탈. 그렇죠. 시체 강탈 많았죠. 많았어요.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경찰들이 화장하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야. 빨리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런 거지. 또 있어. 중국의 인터폴 적색 수배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야. 예. 중국 수사관은요, 조이팔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증언했어요. 알고 있대? 죽었는데 어디인지 알고 있대. 환장하는 거지. 강시야, 진짜. 아이, 참. 이게 뭐냐면요, 조이팔과 같이 중국으로 도망간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이팔 포함해서 모두 5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데 중국 수사관은 당시 조이팔 일당들을 체포할 때 조이팔이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상층부인 공안부의 명령이 없어서 잡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조이팔을 걔 어디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 새끼들 왜 잡혔는지 알아? 몰라. 밤늦도록 아파트에서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 그렇게 하다가 주민이 신고를 한 거지. 여보세요! 옆집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 관리인이 올라가고 조용해달라 그랬는데 얘 해놓고 또 지랄을 한 거야. 그래 경찰들이 와갖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 보니까 이 새끼들 적색 수배자네? 이렇게 돼서 미친놈들이야 이거. 기본기가 없어 이 새끼들이. 근데 이 새끼들이요 밀항하기 전에 잠수 탔을 때 그 사찰을 묵었다 그랬거든. 경북 쪽에 사찰에 경남인가 경북인가 사찰을 묵은 사찰에 숨어 있었다는데 그 사찰에 숨어 있으면서도 술 처먹고 폭 가치고. 에휴, 진짜 버릇을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잡혔어요. 어쨌든 죽었다는 조이팔을 중국 수사관은 살아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조이팔 일당이 잡히고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이팔 사기 사건이
당연히 이제 일당도 잡혔으니까. 야, 이제 뭐 되겠다. 재수사로서 활기가 뛸 것이라고 피해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조이팔이 죽어버렸어. 경찰이 조이팔 상황을 발표한 겁니다. 그 순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하는데 갑자기 유병훈이 죽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조이팔 뒤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조이팔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살아있네. 자, 조이팔은 공공연히 내가 국회의원 여러 사람을 만들었다. 현 정권에서는 우리를 절대로 잡지 못한다. 지금 아무리 경찰이나 검찰이 얘기해도 우리는 건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작가가 한 이야기 마지막 단락에서 조이팔을 빼고 유병훈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어떻습니까? 조이팔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이팔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박사님. 네. 어떻습니까? 글쎄, 조이팔이 죽었고 살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여지네요. 근데 마무리 발언이죠? 네. 네. 이거를 왜 하나 싶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그 유병헌 사건 때문에 이걸 한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예. 아직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조이팔을 꼭 잡아야 하는데 우리 검찰과 경찰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 수사관은 어딘지 알고 있다 했잖아. 그러면 공조하면 될 거 아니야. 공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라도 이런 걸 빨리 좀 상기를 더 시켜가서 조이팔을 잡아서 데려오게끔 그래서 꽁쳐있는 돈 얼마라도 몇 천억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검찰 경찰의 그런 무능함과 그 뭐랄까 그 비리? 그러니까 그런 작태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건이니까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입장에 생각했을 때도 뭐 미시사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뭐 정치경제사의 그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장영자 건은 뭐 워낙에 큰 사건이지만 이렇게 작은 사건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를 알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제 이런 거 왜 하냐고 얘기할까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이팔이 잡히고 그리고 그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황금만능주의 어떻게건 좀 돈을 더 벌어보려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언론, 자본가 그리고 모 정당 등등은 사람이 돈에 환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 돈 없으면 되게 힘들고 돈 없으면 되게 구차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돈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자꾸 학력을 자꾸 높이려는 노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기는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황금만능주의 아니라 돈 하지 말고 역사 그리고 우리의 소양 그리고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장.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새끼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나를 절대 못 잡을 것이다. 이 정권은 절대 나를 잡지 못한다.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을 주게 만든 이 정권과 결탁한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어차피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고요. 제2의 유병헌, 제3의 조이팔, 제4의 누구 안 나오란 법은 없을 겁니다. 분명 이런 것들 결탁돼 있으니까 지도 들어오니까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야. 골프채 그렇죠. 받은 새끼들 다 명단 까야지. 그런 것들 분명히 중요하게 좀 생각되고요. 대학생들 중에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거마 대학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거여동, 마천동 일대에서 다단계에 빠져서 통신 다단계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던 대학생들이 있었고요. 다단계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기획부동산이 활개쳤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을 팔아먹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 시스템 속에서 손해를 보는 거는요. 유식하고 돈 많고 전문직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순진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고 이 새끼들은 이 희망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지들의 배를 채웁니다. 이런 새끼들이 또 있습니다. 평소에는 민정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의 삶 신경 안 쓰다가 선거 때만 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면서 그랬던 새끼들이 결국에는 국회를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새끼들 근절을 못하면 어차피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새끼나 이 새끼나 잡아 족쳐야 될 새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타까운 건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진짜 하루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렇게 월급 받으시고 또 알바해서 뭐 얼마 받아 이런 분들 이렇게 정말 피땀으로 모은 돈을 조이팔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조이팔 일당들이 말이죠. 잡혔던 일당들이 다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새끼들도 있어요. 경제사범이라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형량이 작다라고 생각 들고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이 판사들도 돈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정도니까 너무 합당한 형량이 안 내려졌다고 좀 보고 조이팔이 왔을 때 과연 조이팔한테는 어떤 징역형이 내릴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이팔이 뭐 5천억에서 1조 정도 들고 튀었다는데 지가 뭐 중국에서 써봐야 얼마 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남은 돈이 많고 한국에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이팔을 잡아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피해자들한테 대부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이팔을 잡아야지 조이팔이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그런 나쁜 인간들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어가면서 녹을 받아 먹어가면서 나쁜 짓 했던 인간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한 개 좀 말씀드릴 것은 명언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거.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뭐 수익이 거의 50% 육박, 4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자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0%만 넘어가도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런 조이팔 일당의 사기 같은 것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LTV라고 하죠. 네. 인정비율 70%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지금? 빚을 더 내라는 얘기죠.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또 빚을 더 내랍니다. 빚을 더 내서 집 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래 경기 부양책인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올랐대잖아. 주식은 원래 괜찮아요. 원래 괜찮은데 나중에 이 가계부채 뒷감당을 우리가 가계부채가 천전에 가계부채 80% 90%가 다 부동산입니다. 가계에 관심이 없나 봐. 지금 외국의 투자 기관에서도 신용평가 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느리는 방법을 은행들한테 계속 더 빚내서 줘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들 뭐 이 사단이 귀찮잖아 사실 전세. 네. 저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찮은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살겠다, 그렇죠?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계속 살겠다.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지. 그렇죠? 뭐 월세 내느니 뭐까지 네.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 채 더 사, 두 채 더 사고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이자 어떻게 갚을 겁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살 집으로 살려고 그래도 내 직장이 안정적이지가 못한데 언제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는데 살 집은 또 뭐가 있었어. 에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집 그냥 살려고 샀는데 뭐 나중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사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재테크로 이용하시려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면서 비정규직 계속 양산하고 그래 놨으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저는 이것도 공짜 점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조이팔 특집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새로운 특집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스 뭐지? 우리의 그 여름철 별미이자 배고플 때 쏠쏠한 다이어트 식품이자 또 우리의 맛있는 전통 간식거리 옥수수 감자. 강원도래요?
강원도래요? 강원도산 감자와 강원도산 옥수수. 요새 강원도산이라 그러고 쏘기고 들어오는 거 중국산 존나 많아요. 많아요. 강원도 가도 중국산이야. 그 우리 건 아니야? 강원도 우리 거는 우리 우리 조합원이 조합원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럴 거야. 우리 조합원이 우리 거라는 직접 거죠. 제외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야 이제 조합 같다 이러니까. 아니 이건 뭐 이제 홈페이지 우리가 만들면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8월 중순 넘어야 완성되거든. 근데 옥수수는 다음 주가 옥수수는 피크야. 끝이야. 그러니까 예. 다 안 돼 이제. 미리 이제 하려고 감자 옥수수를 우리가 조합해서 대량 구매해서 공동 구매 하려고 했는데 요거 우리 요거 홈페이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EJ 팬카페랑 EJ 조합카페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팬카페랑 조합카페 오셔가지고 공동 구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가 술안주로 얼마나 좋은데. 이름 남기시고 롯데제과 그런데 그 대기업 그런 거 이제 그 인스턴트 식품 드시는 것도 좋지만 좀 전통적인 우리의 간식거리 그런 것 좀 많이 사는 것도 우리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우리 조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렇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8월 31일 날 성남에서 열리는 EJ 오후 3시 100회 콘서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계속 뭐 아직 표는 뭐 티켓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1,800석이다. 존나 무책임해 이 새끼. 1,800석이다 말씀드리고 뭐 지금 뭐 여러 다양한 게스트를 섭외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날 뭐 게스트를 불러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요. 또 가수 불러서 노래도 듣고 또 우리 EJ 늘 하던 EJ 방식대로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작가가 아껴놨던 킬 아이템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벤트 했던 게 다 망했잖아. 인간적으로. 또 망할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EJ입니다. 자 감사드리고 엔젤퍼닝 소개해서 마치도록 하죠. 제공 정여현 쟁이 마르티네손 도탈 게릴라 고양섭 김성식 남상호 시선 너머 이준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진짜 배트맨이 필요한가 보다.